지금 세계 안보에서 보면은 유럽의 안보와 동아시아 안보가 지금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전체 나토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더 적극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토와 굉장히 긴밀히 협력해왔고요. 네. 이제 그런 나토와의 긴밀하게 협력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유사시에 마치 우리가 한국 전쟁 같은 그런 어떤 무력 충돌을 다시 겪는다면 우리는 나토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유럽의 전쟁과 동아시아의 이 말하자면 안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보는 우리가 동북아시아만 우리가 러시아, 북한만 보면서 안보를 해나갈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예, 지금 서방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서방과 같이 어느 정도는 동참할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등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우리 정부에 뭘 요청할지, 뭘 부탁할지는 우리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 국방부 장관이 우리 보도로는 오늘 찾았다. 그런데 또 일부 알려진 걸로는 어제 그제 이미 들어와 있었다. 아마 비공개로 내한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워낙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까 네. 공개하지 않고 조용하게 비공개를 해서 지금 우리 그러니까 한 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게 의하면 아마 25일 밤이나 26일 새벽에 입국해서 네. 아마 오늘 밤에 출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신원식 우리 국방장관, 네.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다 상세한 걸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전쟁 때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뭘 요청했을까요? 당연히 무기 지원이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대표 단장해서 네. 이제 특사단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한국 방문을 중시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 특사단을 보낸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 특사단을 보내서는 무기 지원을 요청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사단이 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 리스트 우크라이나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무기 리스트를 전달하고 네. 그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기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네.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우리가 무기를 팔고 그죠? 지원한다는 표현보다는 파는 게 맞겠죠? 돈 받고 파는 거니까. 그건 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특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는 뭐 대표적인 것이 포탄인데요. 네. 이미 알려진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요청을 받아가지고 네. 미국이 155mm 포탄을 미국이 갖고 있는 재고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대신 네. 그 재고가 비어가니까 우리 정부는 창고를 채워놓죠, 우리가. 그걸 빈 곳을 채우는 거죠. 네. 채우는 부분이 있고 그건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풍산이 수출하는 부분도 있고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에다가요. 그다음엔 뭐 작년도 봄에 보면은 한 50만 발 정도의 155mm 포탄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어떤 협정을 맺어서 네. 일종의 포탄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50만 발을 갖고 있는 재고를 미국에 지원하면은 미국 정부는 나중에 어느 순간 그러니까 새 포탄을 구입해서 우리 정부에 대갚는 형식으로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미국에 지원하거나 판매한 포탄이 전장에서는 일부 쓰이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지금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가 제공하는 포탄은 미국 정부의 재고를 채우는 것이다. 네. 미국 정부에 맞으면 군사 창고를 채우는 것이지 직접 우크라이나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는 팔았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는 아니야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가급적 이게 우크라이나로 가지는 않게 해달라. 그렇죠. 이미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단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판매하거나 대여할 때 어떤 조건은 네. 최종 사용자가 미국 정부라 해야 된다. 말하자면 미국 정부에 가고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네.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고 그렇게 어떤 협정을 맺고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리스트를 갖고 와서 이런 걸 좀 도와달라. 네. 러시아는 외무부 차관이었던가요? 만약에 살상무기 지원하면 뭐 두 나라 간에 파국이 올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로
예, 했던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죠? 예,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러시아 러시아 외교차관이 외교차관이죠. 그랬죠. 네. 안드레이 매우 루덴코 외교차관이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예. 단어 어휘가 굉장히 세던데 네. 외교적 단어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슈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네. 가장 곤혹스러운 그렇죠.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네. 한쪽으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할 또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북한군이라는 변수가 있고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전에 참전해가지고 이게 한반도에 굉장히 우리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북한 파병을 받을 정도로 긴밀하게 되면 네. 그만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각종 고급 군사 기술을 받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해서 그런 걸 하나 제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좀 약한 정도의 살상 무기라도 우크라이나에 보내가지고 러시아로 하여금 말하자면 어떤 고급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억제하는 작용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는 바람에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신속하게 종전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종전하려는 트럼프 입장을 볼 때 우리 정부가 살상 무기를 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흔쾌하게 동의하기는 또 어려울 겁니다. 너희 왜 자꾸 판 키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백악관에서. 것이죠. 그런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 이 양쪽 측면이 어떤 한쪽 측면은 무기 지원을 필요로 하고 네. 한쪽 측면은 무기 하지 않는 게 좋고라는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랄까요? 이 상충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보도를 보면 외신 보도를 보면 트럼프의 이제 조각이 거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예. 안보 라인에서 이것 관련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월츠 그 국가안보 보좌관 네, 지명자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 트럼프 이 신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각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전시키고 있다. 북한은 파병을 했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는 적절치 않게 우크라이나에 대해 제공한 에이테크햄스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네.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는 이 전쟁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죠. 네. 뭐 그 말은 그렇게 지금 왜 이렇게 각국이 좀 신속히 트럼프 당선자는 전쟁을 종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각국은 그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요. 확전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 섞인 코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통 아주 이건 무기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양자택일의 문제 같은데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렇게 하자니 이렇게 되고 네. 또 이렇게 하자니 이게 신경 쓰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해법은 어떤 사안을 좀 쪼개서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잘게 쪼개봐가지고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품목 리스트 그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까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그 품목 네. 리스트를 우리 정부가 완전히 또 무시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 살상 무기를 네. 그러면 그 리스트 중에서 가장 살상적인 성격이 가장 적은 것 예를 들어서 방어용 무기 중에서 네.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효과를 쓴 제블린 같은 무기. 제블린은 견착식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지대공. 그렇죠. 아니요. 지동은 아니고 견착식 대전차 미사일. 이렇게 쏘는 거예요. 쏘는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제블린은 미국제지만 우리나라도 생산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생산하는 거에 이름이 현궁입니다. 현궁.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건 누가 봐도 살상 무기 아닙니까? 살상 무기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전차가 좀 더 공격형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제블린 같은 현궁 같은 무기는 좀 더 방어용 전차의 공격에 대비한 이제 방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드론도 사실 살상 무기도 있지만 네. 정찰용 드론 같은 것도 있으니까 살상적인 성격이 좀 말하자면 좀 약한 것도 있죠. 근데 만약에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세운다면 그 대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필요한 다른 물품들
살상용 무기 말고 네. 상당히 좀 대규모로 필요한 또는 꼭 필요한 다른 무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네. 방향을 정할 수 있겠죠. 의료라든지 IT라든지 뭐 예, 사실 우리가 예. 지원할 수 있는 건 많은데.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냉정한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서구 사회가 도와야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전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한 전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해서 얻는 이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세계 안보에서 보면은 유럽의 안보와 동아시아 안보가 지금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또 지원하고 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나토가 지금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까지 지금도 아직 바이든 행정부 임기 아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은 전체 나토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더 적극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토와 굉장히 긴밀히 협력해왔고요. 그럼요. 네. 이제 그런 나토와의 긴밀하게 협력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유사시에 마치 우리가 한국 전쟁 같은 그런 어떤 무력 충돌을 다시 겪는다면 우리는 나토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우리나라 볼 게 나토를 봐야 아니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쟁과 동아시아의 이 말하자면 안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보는 우리가 동북아시아만 우리가 러시아, 북한만 보면서 안보로 해나갈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서방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서방과 네. 같이 어느 정도는 동참할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실시간 댓글에 서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 있었으니까 거기 국방부 장관이 왔겠죠. 평생 외교관 생활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저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사실은 지금 도와줄 형편은 아니야. 그랬으면 저 바쁜 국방부 네. 장관이 전쟁 중에 왔을까요? 뭔가 조금이라도 컨센서스가 있었으니까 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댓글을 쓰신 분은 아마 제가 볼 때 상당히 날카로운 그러니까요. 시청자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그렇죠. 뭐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온다거나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정상 방문을 사전에 하면 다 조율하죠. 사전에 이미 다 조율합니다. 네. 사전에 이제 두 나라 정부가 서로 맺을 협정들, 맺을 MOU들 다 그걸 성과 사업이나 이런 다 하는데 네. 근데 이번 건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워낙 그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정부 내에서는 뭔가 방침을 이미 좀 갖고 있지 싶어요. 우리 정부 내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물품 리스트를 이미 우리가 받지 않아도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뭐 필요하다는 거는 그거야. 이미 네. 그건 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네.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방공 시스템과 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드론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뭐 몇 가지 소스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걸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특사단과 입을 맞춰가지고 미리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네. 국방부 장관이 물품 리스트를 전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지금 북한군 동향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얻어야 될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만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내릴 굉장히 어떤 힘든 결정이 될 그럼요. 거거든요. 네, 어떤 네. 식으로 결정 내리든지 그건 굉장히 힘든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거기에 네. 사전에 그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가 결정되지는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전쟁 이야기 좀 쉬어갈게요. 이게 이게 여쭤볼 거 많은데 무거운 이야기 한 시간 진행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네. 좀 이따 예. 북한군도 여쭤봐야 되고. 네네. 대사님 임하시고 한 1년도 안 돼서 전쟁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임한 지 딱 8개월 후에 전쟁이 네. 터졌습니다. 우리 공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우리 키예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수도 키우에 있다가 네. 전쟁이 터진 직후에 우리 대사관은 가장 늦게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거기 있는 우리 이 교민 보호라는 거기에 네. 우리 대사관은 철저했기 때문에 이미 서양 대사관들은 이미 전쟁 터지기 한 달 전에 다 철수했지만 우리 대사관은 전쟁 터진 그 다음 날 철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 터진 그 다음 날 철수를 어디냐면 이 루마니아 국경 부근에 체르니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네. 거기서 몇 달 동안 그 대사관 업무를 계속 보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키이우 부근에 있던 러시아군이 물러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왔죠. 지금은 이제 다시 수도 키이우에 그럼 다시 우리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까? 예. 우리 지금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대사관들이 네. 수도 키이우는 그래도
뭐 전쟁통이니까 기후도 안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외교관 그 대사관 업무는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지금은 대부분 수도 키우에 다시 돌아와서 영사 일하고 업무 있습니다.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실제로 다 지금 하고 있죠. 예. 아, 근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국민들은 뭐 나올 수 있다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들어가는 건 네, 지금 못 그거야, 들어갑니다. 뭐. 네. 여행 경보상 그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주 특별한 분들 아니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취재진도 엄격하게 이렇게, 취재진도 네, 굉장히 비자 발급 엄격하게 받아야 예, 되고. 굉장히 네. 엄격하게 해서 이제 그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가 통제하고 있죠. 후배분들이 거기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가족들은 많이 걱정하시겠네요. 그렇죠. 안전하다고 지금 해도.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그 가족들은 네. 거기 우리 그 키워에 있는 우리 대사관의 가족들은 이미 전쟁 터진 후에 다 귀국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거기 있는 외교부에서 나간 외교관들도 네. 여러 부처에서 나온 이제 그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단신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마 어려움이 되게 많을 겁니다. 좀 전쟁 통해서 외교관 생활을 아유.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쟁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험지보상 외교부는 인사할 때 가벼운 이야기 저 조금만 하고 갈게요. 네, 제가 네. 너무 무겁습니다. 예, 예, 네. 아, 외교부는 이렇게 대사님 콩고 대사 역임하시고 네, 예, 예. 보통 이렇게 험한데 아주 고생스러운데 진짜 고생스러운데 하나 네,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예,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네, 네. 뭐 안전하고 조금 네. 뭐랄까 편하다고 하면 좀 표현이 네, 네. 그렇지만 그렇게 네. 돼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진짜 뭐 이렇게 뭔가 험지 보상이 있는 겁니까? 여기 엄지보상 이곳생활 하신 같은 이렇게 분쟁 지역에 나가 있는 네. 이제 경우에는 그런 뭐 일부 좀 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에 뭐 저 뉴욕을 보내주거나 뭐 그렇게 그 포스트로 이 다음 부임지로 네. 그건 뭐 그때 그 그건 위에 아니겠지만. 인사가 닥쳤을 때 네. 그건 외교부는 인사할 때 이제 인사 뭐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인사위원회에서 1차관 주제로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외교부 간부들이 모여서 네. 집단적으로 결정하거든요. 근데 대사님들이나 밑에 공사님들 이렇게 희망원을 내던데 그렇습니다. 대충 어디 가고 희망은 싶다. 보통 네. 새 나라 또는 새 지역을 내죠. 네. 예를 들어 1지망 뭐 제네바, 2지망 네. 중국, 3지망 동경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1지망 뭐 중동, 2지망 오, 중남미, 네. 3지망 아시아로 쓸 수도 있고요.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3지망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전에 잘 몰랐고 네, 예.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인식은 나쁘지 않죠. 인식은 우리 한류도 굉장히 있고. 좋습니다. 네. 특히 뭐 한류가 이제 유럽 휩쓰는 거는 뭐 우크라이나가 예외가 아니라서 네. 우크라이나도 K-팝 팬들이 많고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팬들도 많고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타라 셰프첸코 대학이라고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대학입니다. 거기 인문대학 학생들 한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손을 들어보라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BTS 팬들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500명 중에 한 80%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네. 이 중에서 블랙핑크 팬들 손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절반이 손 들고요. 이 정도로 인기가 많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우크라이나에 대사관 부임해가 12월 달 어느 날인데 대사관 앞에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무슨 꽃들이냐 네. 이게 물어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그 샤이니가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네. 근데 샤이니 종현이 2017년 12월 18일 날 네. 자살을 세상 했어요. 떠났죠. 우울증으로 네. 너무 네. 안타깝게도. 근데 샤이니 종현을 기억하는 우크라이나 팬들이 매년 이 샤이니의 기일만 되면 종현의 기일만 되면 네. 내면 대사관 앞에다가 꽃다발을 놓고 두고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팬들이 그렇게 매년 네. 그렇게 꽃다발 갖다는 거 저는 굉장히 네. 감동받았습니다. 다시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귀임하신 다음에 전쟁 터졌을 때 거의 모든 언론도 저도 그때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전쟁 오래 갈지는 몰랐어요. 네. 네, 대사님도 그때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 못한 거는 네. 아마 제 생각에 전 세계 아마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저렇게 네. 달러를 완전히 막아버렸는데도 저렇게 잘 버틸 거라는 것도 네네. 그때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전쟁 터진 직후에 이제 미국이나 서방의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아마 한 1년만 지나면 거의 파산 상태로 들어가지 네. 않을까 그렇게 전망했는데 러시아 경제는 지금 굳건하죠.
사실 러시아 경제가 산유국 경제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정부 수입의 한 절반 가까이가 석유 수출과 네. 천연가스 수출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주는 유럽의 수출은 굉장히 많이 막혔지만 그래도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워낙 많이 사주다 보니까 뭐 러시아의 정부 수입에는 별반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뭐 돈은 많이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지출하는 어떤 월급들 그다음에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이런 걸로 워낙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네. 러시아 어떤 내수 경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지금 전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러시아가 훨씬 우위에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훨씬까지라보다는 네. 뭐 전체적인 그림 보면 러시아가 우위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병력 뭐 결국은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에서 유리한 쪽은 누가 더 오래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오래 동원할 수 있느냐 네. 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필요한 자원은 병력, 그다음에 무기, 그다음에 산업 생산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특히 탱크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방산 물자 생산 능력이 특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이 면에서 러시아가 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부 도네츠크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동부 지역 전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군이 조금씩 더 우크라이나 땅을 장을 해가고 네. 있고 네. 우크라이나군은 힘겹게 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뭐 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네. 급습했죠. 네. 급습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 면적의 한 2배 면적, 우리 서울시 면적이 한 600km 조금 넘습니다. 그 평방킬로미터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한 1200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이 장악했다가 네. 그다음에 러시아의 반격에 밀려가지고 그 중에서 거의 한 40% 가까이는 다시 또 상실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지금 북한군 또 한 1만 2천 명에서 1만 5천 명이 투입됐죠. 네. 그렇게 되면 러시아군과 북한군 합하면 한 5만 명쯤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은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이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이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군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그 쿠르스크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뭐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 좀 유리하게 해주려고 네. 에이테크스 네. 미사일 본토 공격을 허가했는데 네,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허가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뭐 비판도 하고 있던데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될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늦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다가 이미 한 두세 달 전부터 네. 에이테크스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허용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어요. 아니 그럼 예. 나토는 미사일이 없습니까? 나토도 있죠. 나토도 네. 이제 그 영국의 이런 에이테크스와 비슷한 장거리 미사일을 영국에서 개발한 거는 스톰 섀도우고,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스칼프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장거리 그러니까 미사일에는 다 미국의 기술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허용해줘야 그러니까 영국과 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서 본토 타격을 허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에이테크스를 그 본토 타격이 허용해줬다 보니까 네. 이제는 영국도 허용한다고 선언했고 프랑스로도 곧 잇따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에이테크스뿐만 아니라 지난 한 1년 거의 한 2년 동안에 2년 가까이에서는 처음에 전쟁 첫 1년에는 미국이 어떤 무기 지원에서 선도했지만은 그다음 한 2년 그다음 2023년 지난해부터는 유럽이 무기 지원에 대해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가고 미국이 좀 더 유럽을 따라가는 시기였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유럽이 탱크 지원하자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탱크 지원 안 하고 있다가 영국과 독일 압박해가지고 겨우 탱크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장갑차도 마찬가지였고 F-16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유럽 먼저 지원하자고 먼저 압박을 하고 따라갔는데 그 네. 이유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 중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줘서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미국이 러시아와 무력 충돌을 피하는 것. 즉 3차 대전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기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이 무기 지원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유럽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를
미사일로 때릴 수 있도록 허가한다. 장거리 미사일로. 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진짜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예를 들어 모스크바든 어디든 네. 주요 도시를 때릴 수 있게 되면 네. 당연히 확전이 되니까. 네네. 예. 그럼 이제 그야말로 서구 열강의 전쟁판이 될까봐 네네. 그걸 우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테캠스 같은 걸로 해서 뭐 혹시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크렘린궁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 어떤 전략적인 기지를 때린다거나 네. 뭐 이러다가 뭐 러시아에 큰 피해가 났을 경우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혹시는 핵무기 같은 네. 사용을 또 검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북한이 또 개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확전이 돼서 이게 자칫하면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나토 전체와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네. 그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우려한 거기 때문에 에테컴스를 갖다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성인을 그렇게 늦게 내준 것이죠. 대통령께서 트럼프 귀환은 우크라이나에게 아주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물론 이제 젤런스키는 당연히 또 훨씬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민주당 행정부를 원했을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네, 우선 제가 재앙이라고 한 것은 우선 한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는 바이든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우크라이나 전략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 네. 그게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빨리 종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그 종전하는 그런 미국 국가이익에 종전하는 게 더 맞다고 저 보는 것이 한 가지가 하루 만에 있고. 끝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개인적인 또 성향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푸틴 대통령하고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예일대 교수, 미국 교수 티머시 스나이더가 쓴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는 책에 보면 그 한 챕터 수십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이 러시아 간의 어떤 밀착 관계를 이제 상술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이미 대통령 26년 대통령 첫 임기 대통령 저기 전에 갖고 있던 이제 트럼프의 부동산을 러시아 기업인들이 구입해가지고 자금 세탁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트럼프의 이름을 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짓는 대신에 트럼프에게 한 2천만 불 송금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어떤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도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 10월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미 대선 직전에 미국의 트럼프 타워,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찾아가서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국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답변은 뭐냐면 탱고의 춤에 비유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You know, it takes two to tango. 탱고를 추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 말은 미국은 우크라이나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탱고를 같이 출 수 없고 우리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른 길을 가겠다. 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죠. 그 말은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굉장히 아마 상심시키는 그렇겠네요. 답변이었을 네.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아주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그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권했을 때 예. 오히려 푸틴과의 관계가 너무 가깝다 해서 이제 러시아 간첩설 나오면서 네네. 예. 오히려 그런 여론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 척을 지면서 네네. 실제로 일개 행정부 동안에는 러시아와 그렇게 긴밀하게 협력하지 네. 못했다. 네네. 하지만 현실은 매우 긴밀한 네트워크를 네. 갖고 있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하신 질문으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네. 점에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진영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협상 테이블 나와가지고 러시아하고 합의해서 종전하자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협상 테이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상 테이블 나오되 우크라이나가 해야 될 것은 이 협상의 범위 내에서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얻을 것을 얻는 방식으로 가야 되죠. 근데 지금 그러면 종전 반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뭐랄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유력한 그 외교 평론지 Foreign Affairs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리차드 하스
그분은 이제 미국 외교협회 명예회장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기도 했고요. 아주 베테랑 외교관 출신 학자입니다. 네. 이분이 그 제안한 종전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단계 종전인데 1단계는 그냥 일단 양국과 이 군 간의 휴전. 네. 일단은 휴전하고 그 다음에 양국군을 갈라놓는 왕충지대를 설정합니다. 네. 그게 1단계입니다. 그거 뭐 1단계에서는 뭐 국제평화유중이라든가 나토군 뭐 이런 군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지고 완충지대에서 그러니까 이 맞자면 그 어떤 양국 군대를 갈라놓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어쩌면 굉장히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데 2단계는 이제 가장 핵심 현안을 건드리는 겁니다. 핵심 현안이 영토 문제. 네. 지금 당장 전쟁이 멈춘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그 땅과 그게 한 영토의 한 20%, 영토 한 18%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땅, 쿠르스크 땅 이걸 갖다가 이제 교환하는 어떤 비율로 교환할 될지는 모르겠으나 교환하는 작업을 해야 됐고요. 대신 뭐 우크라이나가 이런 땅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 또는 돈바스 지역 이런 주민들한테 뭐 자치권을 부여하느냐 아니면 그냥 완전히 그냥 러시아 주민으로 하느냐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나토 가입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중지하느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토 가입은 전혀 경우의 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지금 네. 푸틴이 절대 그건 못 받을 것 같아요. 절전이 아마 네.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2단계는 이거 2단계를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이 영토 불안 자기 영토를 갖다가 할양하는 안에 동의를 하려면은 아마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마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레퍼런덤이 그러죠 영어로. 네. 그래서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될 가능성도 있고 어쩌거나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 2단계는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1단계에서 일단 휴전하고 스톱하게 되면 네. 그거는 마치 한반도 모델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버퍼존 버퍼존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처럼 뭐 나토군이 지키네 어쩌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1단계 그치게 되면 이제 코리안 이 외국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위 코리안 모델 한반도식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네. 만약에 1단계에서 멈추게 되면 이제 그런데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기 지금 그 러시아의 대외 정보국장이 이분이 어제 무슨 인터뷰하면서 러시아로 만약에 이 어떤 종전 협상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는 한반도식 시나리오는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한반도식의 어떤 분쟁 종결 방안은 네.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 뭐 나토 가입 문제, 영토 분할 뭐 이런 일에 대한 평화협정 없이 그냥 이렇게 그 한반도식으로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갈라진 것은 이제 미국 뭐 중국 이래 가지고 그 3자 네. 해가지고 그냥 결정한 거잖아요. 그게 뭐 나토 가입이니 뭐 그런 문제 물론 뭐 우리는 나토 가입 대상도 아니지만 네. 어떤 그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한 것이지 뭔가 양측이 평화협정, 그러니까 있던 정전협정 자들이 합의를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전투 지역, 딱 전투 중지하면서 휴전을 하면서 그냥 각자가 북한과 남한이 점령하고 그러니까 지역이 그냥 새로운 국경선이 돼버린 거죠. 네, 네. 이게 말하자면 한반도식 시나리오인데 러시아 정보국장이 한 말은 이런 식의 해법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네. 말은 러시아가 이제 평화협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얻을 거는 확실히 얻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종전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지 참 어려운데 분명한 건 영토 그 땅 거기에 어떻게 줄을 긋느냐. 예. 우리처럼 열강들이 이렇게 줄을 긋고 38선에 이렇게 예. 자로 줄을 긋고 민족이 70년 넘게 이제 네. 왕래도 못하게 되는 뭐 지금 가자만 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네, 땅에 그렇죠. 줄을 어떻게 네. 긋느냐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수천 년간의 네. 각국의 분쟁이 주로 그 줄 긋는데 땅을 어떻게 줄 긋느냐 그럼요. 문제였죠. 네. 네.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 죽는 건 다 그 줄을 어떻게 긋느냐인데 네. 사실은 근데 이제 푸틴은 상당히 레버리지가 있는 것 같고 네. 가장 트럼프야말로 뭐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트럼프도 키를 쥐고 있고 네. 가장 궁지에 몰린 건 젤렌스키 아닙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선택할 그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선택의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네.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뭐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사실 지난 뭐 3년 가까이 전쟁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 개발을 하다가 과거에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네. 이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소련 체제의 어떤 군사 기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련 해체 직전에 우크라이나 땅에 이 핵탄두가 한 1,700여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핵탄두를 실어 나올 수 있는 ICBM,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한 17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된 직후에 우크라이나의 그런 핵탄두와 ICBM이 있다는 건 서방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혹시 우크라이나가 저 핵무기나 ICBM을 테러리스트들한테 혹시 팔아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전 세계 굉장히 큰 전 세계 평화에 굉장히 큰 위협 요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위주로 하고 러시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가지고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걸 맺었어요.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그 각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와 ICBM을 다 포기하고 그 대신 서방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우크라이나 대신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과 영토는 보장한다. 맞으면 국경선은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러시아가 바로 깼죠. 2014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군인을 보내서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 그 부다페스트 각서를 효율적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나오는 말이 그때 핵 포기한 걸 후회한다. 그렇습니다. 말이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2014년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 크림반도가 이 러시아 점령됐을 때도 우크라이나의 상당수 이제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가 그때 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탄하는 이제 저는 그런 글을 많이 봤고 네. 그다음에 이번 202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과연 우크라이나가 핵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침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한탄하는 목소들이 우크라이나에 나왔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핵 개발은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이긴 합니다. 근데 그다지 좋은 안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든 러시아든 이 핵 확산이라는 것은 2차 대전 후에 핵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핵 갖고 있는 나라는 딱 9개밖에 없습니다. 네. 상임 이사국 5개와 그다음에 북한 포함해서 인도, 파키스탄 이래서 네. 4개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성공적인 체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게 되면 아마 이 핵 확산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는 걸 네. 용인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북한군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 네. 한 10,000명 정도가 쿠르스크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죠? 전투에 이미 그 시작된 전투를 것 같고요. 시작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럼 사상자도 났을 거고요. 예, 예. 500명이 몰살됐다는 보도는 예. 미 국방부에서는 부인한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 500명에 대한 것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출처도 명확하게 밝힌 건 아니라서 네. 어떤 사진이라든가 어떤 증거가 없이 그냥 발표한 거라서 그건 아마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대신 지금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거기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영국의 스톰 섀도우 그 장거리 미사일 갖고 쿠르스크 지역을 이제 강타했는데 네. 타결했는데 거기에 있던 북한군 장성 한 사람이 부상당하고 그 다음에 장교들이 여럿 부상당했다는 네. 게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물론 이것들이 좀 더 아마 물론 우리 정보부에서도 좀 더 국정에서 네. 좀 더 확인해야 할 사안이 합니다. 지금 10,000명 넘게 가 있단 말이에요. 확인된 네. 것만 예, 그렇습니다. 더 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예. 많고요. 네네. 전쟁을 하다가 사상자도 많이 나오겠지만 포로가 되면 우크라이나에 예. 포로도 생기겠죠. 생길 겁니다. 예. 만약에 본인들이 원한다면 우리 정부가 데려오는 건 물론 그건 우크라이나군이 결정할 문제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방부로서는 당연히
그 포로가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오고 싶어 한다면 당연히 데려오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런 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보다는 또 인도주의 측면에서도요. 인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당히 북한 체제에 타격이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11,000명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계속 또 이제 재군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상당수 북한군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에 잡힌 포로들이 예를 들어서 한 수백 명이 남한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네. 어떤 체제 비교가 되는 것이고 북한 체제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젤렌스 대통령이 몇 주 전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밝힌 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다 잡으면 남한에 보내지 않고 그걸 그러니까 러시아에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 군들과의 어떤 포로 교환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북한군을 이용해서 북한군을 갖다 러시아 돌려보내므로써 한 명이라도 우크라이나 군을 데려오고 싶어 할 테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입장과 이해관계와 우크라이나 이해관계가 상당히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그렇겠네요. 부분이라서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협조를 좀 얻으려면 우리 정부가 아마 우크라이나에 또 기여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다시 또 무기 지원이나 그런 그런 것들이, 부분은 이제 어제인지 오늘인지 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과 우리 국방부 장관의 네. 논의에서 혹시라도 언급됐을 수도 저는 논의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논의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정말로요? 예, 북한군이 파병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 북한군의 어떤 전술을 파악하는 것들, 어떤 식으로 무기를 쓰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그러니까 북한군을 포로로 잡으면 뭐 어디서 수용하고 어떤 식으로 다루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서로 협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북한 포로를 잡을 때 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 그것도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게 다 네. 협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뭐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감옥에 북한군들이 계속 있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참 애매한 겁니다. 예, 그렇죠. 이걸 뭐 이게 네. 진짜 적으로 간주해야 될지 민족으로 네. 같은 민족으로 예. 간주해야 할지 예, 정말 아주 네. 거기 이제 우리 대사로 근무를 하셨고 네. 그 나라에 불과 1년도 안 돼 8개월 만에 큰 전쟁이 났고 네. 세상에 또 그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군이 세상에 10,000명 넘게 와서 전투에 참여를 하고 정말 대사님 거기 현재 계실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건 일어나고 정말 있는데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파병됐다 예. 할 때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저는 이 국방의 방향을 보고 이것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 북한과 러시아에 관한 어떤 군사적 협력이 네. 우리가 쉽게 언론 방송에서 접하고 예상하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구나. 네. 이제는 혈맹이 되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김정은과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두 번 정상회담을 하고 네. 그런 자리에서 김정은이 이 뭐라고 했냐면 환영사하면서 이제 제국주의에 맞서는 이 러시아의 어떤 전쟁은 성스러운 전쟁이다. 우리 북한은 기꺼이 이 성스러운 전쟁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저는 그 말 표현까지는 북한판 가치 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상당 부분은 좀 레토릭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파병까지 하는 걸 보고 이 북한이 그냥 러시아하고 혈맹 관계로 접어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안보에 정말 큰 문제를 야기하겠구나. 북한 우리가 베트남전에 파병했을 때 한 거의 9년 동안에 32만 명을 파병했었거든요. 그다음 5천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혁명으로 훨씬 더 돈독한 관계로 맺어졌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북한도 이렇게 해서 이 전투에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고 북한군이 사상되고 이러면 러시아와 북한은 그런 정말 아주 긴밀한 혈맹 관계 되면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원하는 그게 핵무기 기술이든 핵 잠수함 기술이든 네. ICBM 기술이든 정말 뭐든지 쉽게 그냥 선뜻 줘버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다 주고 물론 그건 중국도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드는 네.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군이 파병한 가운데 그럼 우리 정부는
저도 정부에 있던 사람이니까 딱 이게 되면 당장 정책적인 것이 머리 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정부는 우리 대러시아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특히 그중에서 살상무기 이 부분은 또다시 불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것이죠.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살상무기 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아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네. 상황일 겁니다. 네. 예. 특히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갈등은 언젠가는 끝날 텐데 네. 여기서 물론 이제 러시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이제 트럼프 이후에 새로 짜지는데 네. 우리가 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가급적 헤어질 때도 큰 상처 없이 네. 헤어져서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는 건 굉장히 네. 큰 시장이라 그렇습니다. 생채기를 가급적 안 내면서 헤어져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대사님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선택이라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생각할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한미 동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편에 섰지만 네. 하지만 러시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도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해 나가면 이 우리가 서방의 편이라는 걸 그런 입장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그런 우리 이미지 G7 국가에 들어가려는 국가로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쟁 터지기 전에 우리가 이 전쟁 터지는 우리는 완전히 러시아 일방 외교였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의 무시하시피 했고요. 근데 그런 식은 또 외교도 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 그러면 지금 다시 트럼프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되고 만약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도 그 양쪽 측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걸 잘 살펴서 최대한 우리가 어떤 걸 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그 결정이 말하자면 우리가 뭐 서방에 대한 입장도 좀 고려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관리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절묘한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네. 트럼프 당선자가 진짜로 집권하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많은 분들도 야,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지금 뭐 다들 트럼프에 대해서 사실 뭐 트럼프에 대해서는 유럽도 다들 걱정하고 전 세계에서 네. 트럼프 당선이 걱정하지 않는 네. 사람은 아마 생각에 한 북한, 러시아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다 걱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걸 다 대처할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뭐 하여튼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떤 대처 방안을 다 찾아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3, 4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데 만약 종전이 된다, 언젠간 종전이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하셨으니까 네네. 우크라이나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저희 네. 3프로가 경제 채널이라 네. 우리한테 어떤 시장들이 좀 펼쳐질까요? 우리가 또 재건 이야기도 벌써 그렇습니다. 지금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한 5천억 불, 적게 잡아서 5천억 불이라고 지금 뭐 네. 세계은행 이런 데서 700조 정도. 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의 시장도 한편 우리가 중요하니까 러시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침략을 막는다는 어떤 가치 측면도 있지만 네.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가 필요하다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때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살상 무기도 걸리는 부분이 한데. 근데 종전 이후에 또 젤렌스키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될지 친러 정권이 들어설지 뭐. 네, 뭐 물론 뭐 그런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종전 방향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아마도 어느 정도 상당한 땅을 아마 하향해야 될 것이고 네. 그 대신 우크라이나는 확고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없이는 우크라이나는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해나가려면은 네. 안전 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나토 국가 중에 상당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어떤 나토 마이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나토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뭐 한 20여 개의 국가와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해서 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과거에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한미 그때 그 휴전을 전제로 해가지고 휴전 동의를 한 전제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전략적으로 해서 네. 뭔가를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낸다거나 아마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도 뭔가를 줘야 어떤 종전에 동의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어느 정도는 우크라이나도 얻게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네. 그게 기대기도 합니다. 취임이 1월 20일인가 그렇잖아요.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그죠? 네. 종전이 빨리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어떤 기회의 땅인가 그때 또 한번 대사님 모시고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빨리 종전이 돼서. 네, 그렇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